우선 정식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국어학원의 이제 서한슬 이제 총괄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회로 인사를 드린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인사를 드렸던 게 이전에 그 학기 시작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거의 뭐 지금 이제 따지게 되면은 3개월 넘게 지났죠.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시 이번 또 예상과 또 비슷하게 1학기도 굉장히 또 학생들도 정신 없었고, 아마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어머님들 대부분은 이제 예비고1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계시겠지만은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뭐 올라가게 되니까 중학교랑 완전 다르더라. 뭐 학교별로도 너무 스타일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게다가 또 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과목도 그렇지만은 특히 뭐 수학 이런 과목과 비교했을 때 그 출판사별로 나가는 작품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다가 학교들이 출판사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끼면서 프린트도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별로 특색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국어를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잘 들어주시고, 저 이어서 이제 그 예비고에 또 이어서 신정문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또 해주실 거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아마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어서 목차가 나오는데,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네, 저희 이제 막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그 자료, 봉투 올려져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봉투에 바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4개 파트 중에 크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3개는 이따가도 이제 프로필이 나오겠지만은 저희 신정민 선생님께서 소개를 드릴 거고, 중간에 또 이제 예비고를 진행하시는 저희 윤경 선생님도 지금 이제 마침 또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드릴 겁니다.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업 방식.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아시게 된 분들도 많으시고, 국어 학원이 또 더 있었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어느 정도 또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학원이 이제 뭐가 다른가? 저희 학원이 우선 뭐 이제 크기로만 따지게 되면은 대형 학원들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학원들이 있잖아요. 뭐 이응으로 시작한 학원도 있고 비읍으로 시작한 학원도 있는데 다양한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오래됐다. 저희가 이제 식당으로 비유하면 맛집이라고 해서 꼭 맛집이 대형 식당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허름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는 허름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규모적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맛집이라는 건 사실 그 맛집인 이유가 있죠. 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제 구석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꼭 있잖아요. 그 특유의 또 맛이 있고, 또 그 맛집만의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경기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국어 논술 학원이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거의 이제 28년째네요, 벌써. 그죠? 굉장히 오래된 학원이고, 또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고리타분하지 않고, 저희는 끊임없이 특히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바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또 계속 앞으로도 교육과정이 또 새로 이제 갱신될 건데, 그렇게 바뀌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대형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이제 더 많은 인원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저희는 인원 제한이 딱 13명, 많아봤자 15명, 추가로 받아봤자 15명인 이유가 저희는 담당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일체 학원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말고 또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들 뿐이에요. 딱 데스크 선생님, 그 외에는 다 직접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각 담당 선생님, 여기서 담당 선생님이라는 거는 학년별로도 나눠져 있지만은 내신 때는 또 담당 학교가 또 있죠. 특히 저희는 선생님들별로 주력 학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춰서 대비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비를 해왔다. 그렇다는 거는 그 각각의 학교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떤 양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저는 수지풍도 홍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학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어서 들어오시게 되실 신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신복, 성복, 현암 이렇게 이제 다 각각의 두 개, 세 개 학교씩을 이제 주력으로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전담해서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실히 이제 사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과제 점검이라든가 클리닉 같은 것들을 대학생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직접 담당 선생님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조교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대학생들도 뭐 대학생들이니까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제 젊고 또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은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를 전문적으로 했었던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는 저희 뭐 이제 이번에 이제 네, 치적이니까요. 한번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제 중간 내신 기준 물론 이게 중간 내신이라서 1차 지필만 들어가 있긴 해요. 어차피 좀 1학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머님들이 듣게 되신 내용이지만은 1차 중간고사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2차 지필 기말도 잘 봐야 되고 수행도 잘해야 되거든요. 중학교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중1 빼고는 중2 때부터는 이제 1학기, 2학기가 다 들어가니까요. 근데 고등학교가 훨씬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왜냐면 고등학교 성적은 직접 대학 입시에 이제 적용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네, 이번 성과가 나온다라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저희 이제 서국국어의 서국 총괄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진행하시게 될 신전민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로 인사드리게 될 윤경수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차피 윤경수 선생님 파트가 있으니까 프로필이 나오니까 그때 잠깐 인사드리라고 할게요. 네. 이어서 이제 저희 이제 서구 총원장님부터 소개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저희 이제 거의 서국국어 자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의 정신적인 지주죠. 애시당초 서국국어의 서국이란 이름이 저희 총원장님 이름 때문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어서 네, 주력으로 설명을 하시게 된 신정민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고 현암, 성복, 신복 이 세 개 학교가 주력이다 보니까 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누적돼 있고 그리고 신유형에 맞춰서 대비를 해오고 계시다. 지금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지금도 1학기 기말 대비를 하고 계신 상태. 정말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정말 그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윤경 선생님이 나오시죠. 윤경 선생님은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은 주력으로 진행하고 계신 학교가 상현, 그리고 서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상현, 서원, 이런 학교들이 좀 메인이다. 그 외에도 수지고 2학년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좀 인사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네. 윤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는 1학년들은 주로 지금 상현, 서원, 풍덕을 맡고 있고요. 2학년들은 수지, 그리고 어디지? 풍덕, 서원도 또. 서원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들 이제 막 보내실 거니까 그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2학년들 혹시 학생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네. 인상 좋으시죠? 그렇죠. 네. 저희 또 전문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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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 그래도 이렇게 뭐 사진으로 물론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직접 또 인사 한번 드리는 게 낫잖아요. 또 어머님들도 아, 이런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퍼스트 스텝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지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주로 어떻게 정규 수업도 그렇고 내신 수업도 이거는 이제 수업 자체에 대한 컬이라기보다는 수업과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또 클리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역시 이제 맨 처음이니까 학생들이 처음 이제 진행하게 되는 입학 테스트부터 나오죠.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예비고일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학 테스트를 따로 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입학 테스트 대신에
가장 최근에 봤었던 모의고사라든가 내신 성적 갖고 저희가 보통 이제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하거든요. 근데 예비고일 친구들은 사실 물론 뭐 중학교 성적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긴 한데 어머님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국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심화적인 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입학 테스트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스카이랑 명문대반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구분을 할 때 스카이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60점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입학 테스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고1 6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건들 정도로 무슨 뭐 수학으로 치자면 올림피아드처럼 그렇게 내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학생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비문학 같은 독서라든가 문법 그 외에도 그 전체적인 그 테스트에 대한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차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점수와 함께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의 대면 상담 저희가 어차피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이따가 시간별 나오겠지만요. 각 요일별로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 토, 일 중에 어떤 반을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 반의 담당 선생님이 면담을 하시게 돼요. 그 요일에 맞춰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목표가 써 있죠. 스카이반은 전교권 상위 1%, 명문대는 1등급. 그러니까 스카이는 명문대 중에서도 조금 더 아예 학생이 상위권 중에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 자체를 할 때에도 고1 수준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당초 그 부분은 좀 본인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저희도 그만큼의 또 교육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명문대반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국어 자체에 대한 적응력, 그 적응 기간을 갖는다의 차원의 이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퍼스트 스텝 중에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바로 뭐냐면은 문학, 독서, 문법 중에 개별 관리를 진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가 과제 안내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그 자체 교재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고 특히 입학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학, 독서, 문법 중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예비고의 친구들은 보통은 문학 중에 고전시가 아예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 때에도 가장 학생들의 점수를 이제 갉아먹는 영역이 바로 문학 아니면 문법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학 문법에 각각에 맞춰서 예시에 넣었죠. 저희가 시중 교재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해법 고전 시간을 사용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예비매산비라는 걸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스텝이 나오죠. 2차 입반 후에 반별 담임 배정을 통한 미착 관리. 이미 사실은 이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냐면 대면 상담 때 설명했던 선생님이 보통 담당 선생님이 되니까 반별 담임이 되시니까 그러면서 특히 신규생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적응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입반 후 1에서 3개월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막 처음 들어와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중학교식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식 수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벽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과제를 주게 되면 아예 한 문제도 못 걷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애들이 꽤나 많은 친구들이 그게 그 이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못 건네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게 어렵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예 건들지도 못했던 문학 문제들을 한두 문제씩 풀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원활하게 과제까지 수행하는 것까지 목표를 두고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제 1, 3개월 동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따로 일자를 잡아서 학생 또는 학부모님과 면담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바쁘시니까 이 둘 중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3차, 4차 이렇게 되죠. 3차는 학생의 수업 적응도에 따라 수업 후 개별 클리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과제 수행을 조금 많이 못한다든가 과제 수행률이 좀 낮다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수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런 두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또 따로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클리닉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 시간과는 별개예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제 그 과정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이제 시간 조율이 필요하죠. 학생도 가능한 시간이어야 되고 저희 담당 선생님도 가능한 시간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토요일 날에 원래 수업이라면 꼭 토요일로 잡을 필요가 없이 보통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수업 끝난 직후로 잡거든요. 왜냐면은 2학년 학생 온 김에 관리를 받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주말이 안 된다면 주중에 저희가 어차피 또 월화 제외하고는 수목금에 이제 열려 있으니까 수목금 중에 담당 선생님과 학생이 가능한 시간으로 그렇게 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차는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유형인데 학생의 학업 의지 적응 상황에 따라 경고부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또 이제 선생님 차원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수행률이라는 게 계속 이제 낮게 유지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 과제 안 해오고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혹은 수업적인 태도가 좀 미흡하다든가 혹은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에게 좀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이제 한해서 저희가 3회 경고제, 이거 3 스트라이크 아웃, 그 3 아웃제를 이제 도입하거든요. 그 세 번째 경고가 누적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 재등록이 이제 불가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경고가 누적되면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저희가 항상 이제 각인을 좀 시켜줍니다. 일종의 보면 좀 이제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은 들어올 때 항상 먼저 같이 쓰는 게 확약서라는 걸 쓰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확약서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적인 문제 혹은 개별 클리닉을 잡았는데 무단으로 그냥 결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수요일날 6시로 오기로 했는데 수요일날에 오지도 않고 뭐 다른 요일로 옮긴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즉시 경고를 부여하고요. 그 외에도 뭐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5분까지는 수업 5분까지는 이제 기다리거든요. 지각이 이제 5분까지는 기다리는데 5분을 넘는 순간 지각 처리가 돼요. 그 지각이 연달아 2주 이상 진행됐을 때에는 그때는 또 지각 경고가 됩니다. 그런 경고들을 다 합쳤을 때 3회가 되자마자 재등록을 안 받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 학업 분위기가 이제 방해받지 않고 퀄리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부적인 수업 방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는 관리에 대한 얘기였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수업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3시간 수업 플러스 1시간 주간 테스트. 대부분의 주간 테스트는 보통은 수업 전에 진행합니다. 수업 전에 전주 내용 갖고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또 나름대로 이제 교재 갖고 문학도 배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저희 이제 학원의 특징이 문학만 나가고 문법만 나가고가 아니고 보통 매번 이제 주 1회씩 왔을 때 문학, 독서, 문법을 굉장히 골고루 배우거든요. 그 골고루 배운 내용을 갖고 저희도 담당 선생님이 또 직접 테스트를 만드시거든요. 그 만든 테스트를 갖고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 써있는 개별지도 클리닉이란 게 바로 무엇이냐? 이 테스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담당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시거든요.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했어도 필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애들이 수업을 듣긴 듣는데 멍한 애들이 있어요. 또 필기해. 너네 필기 자꾸 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필기를 하라고 해도 딴 생각을 하느라 필기를 하라는 얘기를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까지 포함한 관리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업 외적인 클리닉과 또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은 수업 외 클리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체제가. 그리고 주간 테스트 오답은 바로 테스트 직후 바로 진행합니다. 뭐 따로 남아서 뭐 다른 요일에 와서 거의 저희가 99%, 99.9% 이상은 거의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바로 온 김에 테스트를 바로 본 김에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오답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 오답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이런 체제다라고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써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앞에 1시간 테스트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개별지도만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혹은 그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피드백을 잡는다. 이건 이제
개별 밀착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때 진행하는 과목은 이렇게 세 가지. 문학, 독서, 문법, 말씀드렸던 부분. 과제는 이렇게 세 가지 또 수업 교재에 들어있는 과제. 그리고 저희가 또 매주 교육청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고일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간 모의고사를 나갑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스카이반 친구들은요, 고2 모의고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은 애시당초 선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개별과제. 개별과제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뭐 예비 매산비 해법 고전시가 써 있었던 거. 그런 걸로 추가적인. 크게 이렇게 3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과제를 해야만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한 번에 하게 되면요, 거의 5시간 넘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하나가 80분짜리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그 전날 밤에 한 번에 될 리가 없죠. 집중도도 떨어지고. 보통 애들이 이제 전날 밤 새벽에 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 습관을 빨리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개별과제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설정.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이랑 좀 다른 얘기인 건데, 이게 이제 매산비라는 시중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 비문학 독서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는 이제 문제집이거든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민트색으로 생긴 이제 서점에 가면 바로 보이는 이제 교재인데, 고1 내용이 들어있는 게 예비 매산비, 고2 내용인 게 라이트 매산비, 고3인 게 매산비.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시작한 친구들, 특히 아니면 스카이반 친구들은 이제 과제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만에 예비 매산비를 다 해요. 그럼 그것만 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예시는 바로 그 설명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갖고 있느냐, 고1 정도의 성취도이냐, 고2, 고3 정도의 성취도냐에 따라서 그 성취도에 맞는 개별 과제를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것을 독서면 독서, 아니면 문학이면 문학에 맞춰서 다 저희가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설명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내신 대비예요.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초쯤에 접하시게 될,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접하게 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너는 중학생 때 보통 몇 주 대비했어? 물어보면은 많이 대비한 친구들이 한 4, 5주. 정말 적은 애들은 전날. 안 했다도 있고요, 물론. 근데 저는 그래도 2주 이상 준비했다고 했으면 그래도 꽤 체계적으로 준비했네 라고 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내신 자체에 대한 기대값이 좀 낮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랑 달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도 많아지고, 그런데다가 중학교 때는 문법을 간헐적으로 배우거든요. 문법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고1 기준으로는 거의 매번 다 들어가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별로 나가야 되는 단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교재에 있으니까요, 문법 단원이. 그런 걸 다 케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직전 대비 포함해서 저희가 8주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에서 8주라고 써 있는 거는 학교 중에서 좀 빨리 시작하는 학교, 혹은 늦게 시작하는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별로 반은 편성하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별로 출판사도 다르고 학교별로 문제를 내는 스타일도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또 연계되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학교별로 담당하신 선생님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저희가 주로 문제를 주는 거는 예상문제 플러스 기출문제. 학교가 진도로 나가는 거에 맞춰서, 혹은 학교가 아직 진도로 나가기 전이라면 작년에 나갔었던 작품들, 교과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이제 진도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전교 수업은 기본 정규 수업 자체가 3시간인데 거기에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총 4시간이었던 거거든요. 내신은 이게 총 3시간으로 바뀝니다. 테스트를 포함해서 3시간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역시 그 앞에 1시간에 3시간 중에 앞에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머님들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4시간이 3시간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 2시간 안에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나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8주 대비로 잡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다 나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제대로 써있지 않았는데 이건 정규 수업과의 공통점이에요. 매번 테스트 결과가 문자로 나가게 됩니다. 25문제, 아니면 정규 수업 기준으로는 15문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그리고 아까 정규 수업 과제 중에 뭐가 있었죠?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는지까지. 그리고 과제를 얼마나 못했고
그 과제 수행 때문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오게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주 보내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바쁘셔서 그런지 잘 못 보시더라고요. 보내셨나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학생에게도 보내고 어머님께도 보냅니다. 그래서 매주 확인하실 수 있다. 근데 문자 내용 갖고 좀 약간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띡 문자가 왔는데 25개 중에 갑자기 아이가 12개 맞았다고 온 거죠. 그럼 반타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만 반타작을 한 건지 테스트 자체가 어려웠던 건지가 좀 이제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학원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담당선생님께 연결이 됩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학생별 틀린 영역에 따라서 추가 문제를 지급한다. 문학이 많이 틀렸으면 문학을, 문법을 많이 틀렸으면 문법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게 또 정규 수업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정규 수업 때는 개별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 문제를 주진 않았는데요. 내신 때는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 이름을 달고 표지에다가 달고 주게 되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 아까처럼 1대1 밀착 피드백 혹은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집권 고등학교 내신 경향 분석인데 여기서부터는 아까 소개드렸던 신정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도 그래도 정보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따가 이제 최종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굉장히 분위기 좋으시네요. 혹시 현재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계세요? 손 좀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들을 굉장히 젊으시네요, 어머니들이. 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다른 과목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국어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는 90점에서 100점 받았는데 고등학교 왔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아이가 공부는 하고 암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PPT를 좀 보시면, 자, 중학교 국어는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시험이고요. 고등학교 국어는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사고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내용 이해 중심과 작품의 줄거리, 개념, 암기 비중이 크고 교과서 중심이고 문체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는가를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물어보게 되면 고등학교 국어는 사고 과정 중심이고 보기 활용, 그 다음에 추론, 근거 찾기가 중요하고 낯선 지문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며 문제와 선지가 길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아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즉, 고등학교 국어는 개념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근거도 찾고 보기 활용 연습하고 처음 보는 지문 많이 접하고 선지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에서 고등학교 국어는 단순히 내용이 어려워진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주변 학교 실제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현재 수지권 고등학교 공통 흐름에 대해서 3개로 제가 압축해 봤거든요. 자, 첫 번째, 교과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많이 쓰지 않는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 또는 교육청 아니면 수능형 활용을 증가하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 활용 문제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3분의 1 이상이 네모 선지를 주고 그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모의고사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 판단력과 핵심. 그 다음에 개념 암기보다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해진 거는 무엇이냐면 보기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선지 판단 근거, 그 다음에 표현 효과, 관점 비교, 외부 지문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와서 가장 무너지는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4가지로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암기식 국어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왜? 아직 고등학교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비고 1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외웠는데 시험에서 안 보인다. 중학교 때는 작품할 때 공부하던 습관적으로 작품 내용을 암기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어머니들이 다 할 거예요. 아, 그래, 벼락치기. 그래, 일주일만 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 자, 일주일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거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답이 머릿속에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보기를 적용해야 되고 선지를 판단해야 되고 낯선 지문들을 봐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외부 지문과 같이 나와서 풀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충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감으로 풀어요. 자, 중학교 때는 그래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선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요. 대충 읽고 느낌으로 고르고 아는 단어 나오면 체크하지만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분적으로 맞는 선지가 있고 조건 하나가 틀린 선지가 있고 표현은 맞지만 작품과 안 맞는 선지 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틀려. 그럼 체크를 다 해가면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관리 실패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문제가 좀 적어요. 적다 하더라도 문장이 짧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그 긴데 거기다 외부 지문을 하나 더 첨가했어. 그럼 그거 읽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 읽을 양은 많고 생각할 문제도 많고 검토할 시간은 부족하니까 거기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한 것 같다와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이해했어. 이거 아는 것 같아. 근데 아는 것 같는데 시험을 보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한 것과 풀 수 있다를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해와 문제의 적용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다섯 번째를 제가 넣는다면은 공부량보다는 공부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예비고 1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짤막짤막하죠, 어머니? 왜냐면 핵심만 딱 가지고 가시게끔 제가 딱딱 그냥 길게 설명 안 하고 딱 포인트만 좀 찝었어요. 자, 첫 번째,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암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럼 선생님 그냥 작품 이해만 하면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암기는 되지만 암기를 했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고개 100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품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 중심에서만 벗어나기. 그러니까 암기 중심이라는 게 암기를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분명히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량을 많이 푸는 것보다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서 내가 오답 노트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만 살짝 바꿔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때 아, 내가 요때 요렇게 틀렸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아까 제가 어떤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유형이 바로 뭐예요? 모의고사예요. 저희 예비고 1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3월 모의고사부터 보게 돼요. 근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요. 문학 작품이 크게 4갈래지만 중학교 때 보지 못했던 시조보다 훨씬 길은 가사 작품이 실리거나 시조보다 훨씬 긴 연시조들이 실리게 돼요. 그게 3월 모의고사부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닥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무엇을 주냐면 열쇠를 줘요. 어떤 열쇠냐면 문학에 반드시 네모 선지를 하나씩 다 집어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문을 몰라도 그 네모의 선지를 읽고 내가 어떻게 작품을 접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반드시 줘요. 없는 거 문학에서 단 하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이 작가가 왜 제목을 이렇게 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단기 암기로 해결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국어는 절대로 일주일 공부해서 국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학교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모든 학교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의 생각대로 내신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냐면 모의고사 유형으로 모든 학교들의 문제들이 거의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 이제 학교 교과서로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프린트 선생님들이 주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거 플러스 알파 외부 지문. 근데 그 외부 지문도 이제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요게 나오면은 이별의 정한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요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이 유명해져서. 선생님이 골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모르는 걸 여기에서 낼까?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과 적용을 하는 적용력을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예비고 1 시기에는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는 갑자기 잘하는 학생보다는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 결국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예비고 1의 커리큘럼 안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희 예비고 1 과정은 다 8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8주가 끝나면 책이 또 바뀌겠죠. 그죠? 이 8주 동안 맨 처음에 접하는 게 뭐냐면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시, 2차 시 나가는 게 각 납다 8주로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품들은 최근 수집권 주요 학교 출판사와 수능 특강 모의고사 그리고 최신 빈출 작품을 엄선한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작품들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제막매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처음 배우게 돼요. 예비고 1이 뭐 향가라는 거. 그럼 향가가 뭐냐? 시대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뭐 고려 초야. 그러면서 향가는 왜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개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갈래에 대한 특징. 그래서 작품별 본문 분석은 물론 내용의 핵심 정리, 구성 및 주요 문제 풀이까지 들어있어서 다각도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 아까 저희 수업이 4시간이라는 건 들으셨죠? 그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독서 파트입니다. 아유, 우리 애는 독서는 잘하는데 문학은 안 돼요. 또는 수학이나 과학이 뛰어난 아이들은
독서는 괜찮아요. 근데 문학 파트가 더 안 돼요. 이런 어머니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 독서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무엇이야? 독해 부분과 똑같아요. 이 부분을 잘하면 사실 윤리도 잘할 수 있고 과학도 잘할 수 있어요. 왜? 한 지문에서 중심 문장이 보이고 근거를 찾고 그 문장에서 단락별로 본인들이 나누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다 찾아낼 수 있는 파트가 독서 파트예요. 독서는 영원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15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학이 나오면 15문제가 뭐예요? 독서예요.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그 독서를 세부 영역으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로 나눠가지고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유형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영역별, 문항별, 지문 분석법,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단락별로 나눠서 중심 문장 찾고 핵심어도 찾고 그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문 부분은 괜찮아. 그런데 과학과 기술 부분이 약해.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아마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이 저희 문법이에요. 어머니도 알다시피 요 과정은 다 언제? 중학교 때 과정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문법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학교에 7문제에서 9문제는 다 출제가 돼요. 근데 한 번 시험에 문학이 어느 정도 되냐? 가장 작은 학교가 22항, 가장 많은 학교 27문항이에요. 그 중에서 7개에서 9개, 심지어 문학이 12개가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30%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문법은 단 하나예요. 뭐? 중세 문법이에요. 그거는 1학년 2학기 중간이나 기말에 배우게 돼요. 이 파트는 이미 중학교 때 한 번은 다 하고 온 파트입니다. 그런데 예비고 1이 왜 이게 중요하냐? 1년 내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학기마다 1학기의 중간 기말, 2학기의 중간 기말 문법이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포함되어 있는데 매번마다 그 문항이 7에서 9문항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나는 그래도 문법을 좀 했어. 그럼 조금 쉬울 것이고 나는 문법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 그냥 놀았네? 그럼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배우게 될 공통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것과 문법 파트와 이에 필요한 문법 개념들이 들어있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문법보다는 어렵고 고등학교 1 공통국어가 약간 쉽게 그러니까 약간 중간 요게 한 바퀴 다 돌아가게 되면은 또 겨울방학이 돼요. 그럼 겨울방학 시즌에 또 한 번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적어도 최소 2번은 듣고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반복해서 그럼 이거 1학년 때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 문법이 왜 중요하냐? 2학년 2학기 때 요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 언어와 매체가 들어왔는데 요번엔 화작과 언어와 매체 이래서 독서를 2학년 2학기 때 가져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문법으로 다 바꿨어요. 그럼 2학년 2학기 때는 문학 파트, 2학년 2학기 때는 또 문법이나 아니면 독서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문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요게 3시간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굉장히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리 선행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마지막이 예비고 1 시간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금요일날 시간표가 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까 아마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표는 저희는 딱 3개로 요번에 여름방학 준비해서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과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들어와서 입반이 되면은, 자, 이 시간대에 맞춰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별 수준별 맞춤식 개별 과제도 있고, 그리고 그게 미흡하면은 또 중간에 한번 불러가지고 과제 점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예비고 1이 처음 되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기에 앞서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걱정이 돼서 많이 오셨는데, 자, 오늘 설명회가 준비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서국국어에서 특목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신데, 예,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은, 사실 특목 입시라는 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를 확인하려고 AI 도움을 받았더니 너무 명확하게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서, 혹시 이렇게 단순 정보 그런 거는 AI로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자료집을 만들다 보면 페이지도 채워야지 되고 구성도 필요해서 앞부분에 몇 개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시는 게 있고요. 보통 한 23명에서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합격하고 5명 내외가 안타깝게 불합격을 하거든요.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우리 아이가 특목 입시를 준비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중3 친구들은 좀 거칠게 말하면 아직 진화가 덜 된, 아직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의 성향이 극복이 되기에는 무척 힘든, 스트레스도 많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5분에서 15분의 면접을 해야지 돼서 성향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꺼워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혹시 합격을 하더라도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야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다른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은 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기 전에 굉장히 완전 대문자 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은 그러기가 힘들다니까, 능력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성향이 무척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능력이랑 상관없이 공부하는 것과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과 글로 표현할 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특목고 입시 준비에 대한 학생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3이, 외대부고 고3이 되어가지고 입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중순부터 저랑 논술 수업을 했었는데, 논술 수업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한 10초짜리를 대답하는 게 다였습니다. 공부는 무척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외대부고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5분을 말을 해야지 되는데
얘는 목소리 키우라고 해도 절대 안 키우고 10초짜리 말을 하는데 어떻게 면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 들어가서 2번 정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힘들다. 능력은 좋으나 말하는 것을 무척 훈련이 안 돼 있고 성향상 말하는 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남학생이 끝까지 해보겠다고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인간 승리로 합격을 했거든요. 나중에 어머니랑 한 4월 달쯤에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어머니께서 책상 정리를 할 때 A4 용지로 양쪽에 스크립트 쓴 게 100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공부를 되게 그냥 타고나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시험 준비를 할 때도 10번 정도 노트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독한 애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성향상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극복을 하는 거는 20%는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목고를 가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입시 결과상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서 학생들의 의지와 성향이 우선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별 면접 유형 페이지를 보시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점수가 합산이긴 한데 내신 점수,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주는 점수는 40점밖에 안 돼요. 보통은 160점 주고 대개는 160점에 면접이 40점이거든요. 물론 외대부고처럼 40점, 60점이라고 해서 면접이 중요한 건 아니고 160점, 40점이라 하더라도 이미 160점 가까이 받아서 1차에서 1.5배수 또는 2배수가 된 친구들을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그냥 100%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거는 1차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1차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고와 외고 같은 경우에 5분, 4분에서 5분,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그 면접이 아주 결정적인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시 요강은 큰 차이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고 국제고는 우선은 영어를 160점 주고 그게 영어가 이제 다 사실 거의 다 A거든요. A는 영어는 4학기 중2 1, 2학기, 중3 1, 2학기 그게 다 A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점수 깎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무단결석 이런 거 이제 점수는 되게 조금 깎이거든요. 한 1점, 2점 깎여요. 한 8일 무단 결석을 하는 데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1점 정도, 2점 정도밖에 안 깎이는데 제 아는 친구의 딸내미가 이렇게 좀 무단 결석을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영어 점수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서 영어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봐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어를 올 A를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영어 점수와 그 다음에 그 결석으로 인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영어가 B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영어는 올 A여야 하고 학교에 따라서 국어, 사회가 한 2학년 때쯤에 B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1.5배수, 수원외고, 성남외고, 그리고 북일고는 1.5배수가 1차에서 뽑히고요. 나머지는 2배수. 근데 그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 면접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제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똑똑한 척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소리를 자신 있게 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대부고를 제외하면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준비를 해서 약간의 연극 내지는 똑똑한 척이 먹힐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목소리 톤도 높이고 그러면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요. 외대부고는 꼬리 질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서 그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톤을, 볼륨도 커야 되지만 높이, 그러니까 음의 높이가 어느 좀 높아요. 이건 남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남학생들은 이제 변성기가 지나서 대답을 할 때 음이 이렇게 낮아져요. 음이 낮아져서 목소리 깔고 이렇게 하면, 저도 평소에 얘기할 때는 이거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수업을 할 때나 공식적인 얘기할 때는 톤을 높여서 얘기해 전달력도 좋아지고 똘망똘망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시선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그런 걸 다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되면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떨어져야지 뭐 했는데 무책임하죠.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헛소리를 자신 있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는 질문이 나오고 공통 질문이 좀 까다롭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독해가 중요한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으로 나오는 3개의 독해가 중요한 것도 있고,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 상황을 많이 내기도 하고, 뭐 과천외고 같은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정책 문제 같은 거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렇게 되면은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말하면 되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은 목소리 톤 높이고 볼륨 키우고 그런 건 했었으니까 풀어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질문이 나와. 다시요. 아는 질문이 나와서 내가 대답을 만들 수 있으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모르는 질문이 나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긴 한데 외대부고를 시험 볼 때 한 5분쯤 하다가 그냥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좀 풀로 수업을 하게 되면 공통질문을 한 120문제에서 150문제를 풀거든요. 거기에 제가 만든 어떤 문제 중에서는 그 대입 논술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풀기에는 불과 5분의 준비로 그걸 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불가능한데, 그럼 얘기를 하는 거. 모든 학교에서 지문이 조금 나와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떠들어라. 헛소리지만 떠들어. 이게 왜냐면은요, 지금 역시 이건 좀 17년? 16년쯤 된 성남외고 문제인데, 옵트인, 옵트아웃에 관련된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본 다음날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선생님 옵트인, 옵트아웃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옵트인, 옵트아웃에 관련된 개념이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고,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들이 옵션으로 거는 게 옵트인, 옵트아웃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그냥 약간 저도 모르니까 그때는 좀 얼버무렸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2명인가 3명인가 왔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대충 말은 했다고 뭔지 모르고 말을 한 거예요. 3명이 다 합격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공교육의 국가잖아요. 다 내가 모르면 다른 애도 몰라요. 네. 제가 아는 쉬운 문제다? 그럼 이건 더 조심해야지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더 좋은 대답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건 다른 애들은 더 모른다. 그러니까 떠들어. 일단 말을 해야지 돼.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한 30번쯤 하고 나면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그래서 가끔 어려운 질문에서 이게 문제를 만든 입장이나 아니면 본 입장에서는 이거 택도 없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럼 박수 쳐줍니다. 제일 잘한 거라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는 문제는 다 해요. 똑같이 해요. 근데 훈련은 그거죠. 모르는 문제, 새카마지만 그때 블랙아웃 안 되게 정신줄 잡고 제시문을 이용하든 질문을 이용하든 그거를 1분 30초 동안 떠들어주면 그러면은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거죠. 요즘 문제들이 제시문이 길어서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도저히 문제의 답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스타일로는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제시문이 길고 독해가 힘들어. 그것도 문제 풀기는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튼 제시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인터뷰에서 면접 준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답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에서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아니라 얘기거리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 너무 답이 뭘까? 사실 답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거는 그런 가장 저급한 면접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럴듯하면 그거는 더 훌륭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그 면접 문제 예시로 가셔서 공통 질문을 보실까요? 이제 공통 질문이 있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요. 10분 주어집니다.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꼬리 질문까지 해서 5분 정도가 더 5분에서 7분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고, 외대부고 문제는 2문제 정도는 자기가 탐구 활동한 거,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탐구 활동한 거에 대해서 지식적인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아이템을 설정한 다음에 탐구적인 영역이요. 그 리더십이라든지 인성 쪽은 그냥 저 되게 잘났고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탐구 활동에 대해서 이게 정확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야지 될 때는 약간은 대학교 1학년의 교양 수준의 지식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중3 친구에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외대부고는 전국에서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기가 탐구 활동에 한 거에 관련해서 배경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통질문 보겠습니다. 공통질문 보면 일부 놀이공원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 패스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찬성,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를 엄청 무서워해서 고소공포증이 심해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유이용권 같은 건 안 끊는데 자, 이 패스트 패스 제도를 찬성해야 될까요? 이거는 불평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반대해야 될까요? 되게 이거를 하라고 하면 차별의 문제, 차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그 이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냐? 이 질문은 사회 정의, 특히 평등과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이윤 추구 정책의 한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문제 규정을 해주고, 평등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에서는 평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투표를 하겠지만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적 영역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적 영역에서도 우리의 생존과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절대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추가적인 부분, 취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평등의 최소한의 평등의 수준으로 개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리를, 물론 이 이야기는 되게 고등학교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그 소양이라든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대답이긴 하겠습니다만, 친구들이 그냥 답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을 때 이런 그 과정,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업을 다 같이 하나요?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맨 뒤에 저희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 이전까지, 방학이 되면 개강을 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같이 수업을 해서요. 그때는 공식적인 말하기, 토의 토론, 발표하고 자기소개서, 아이템 찾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면접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가 되게 이 교실이 대기실이 됩니다. 여기서 한 12명 정도 앉아 있으면 맨 뒤에 사진 있잖아요. 인터뷰 촬영. 밖에다가 그 면접실을 3개를 마련해 놔요. 그러면 거기에 바깥에 좀 흐린데 책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1대1로 15분 면접을 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면접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번 이 실전 면접 연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피드백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되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예전에는 한 7, 8년 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활동이 줄어든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 활동, 교과외 활동이 무척 줄어들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의 생기부에 아이템으로 선정할 만한 게 매우 빈약합니다. 대부분.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그 생기부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탐구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늘리면 좋겠다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탐구 활동이 반드시 좀 그럴듯한 게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다른 국제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거를 탐구하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스토리가 좀 짜여지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설정을 하고 친구들이 쓰면 제가 피드백을 또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주도해가지고 써준다거나 이런 아이템으로 해라 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라서 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제가 좀 코칭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중간고사 기간에 수업이 빠지는 네, 시험 기간에는 내신이 일단 1차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4주 빠지고요. 기말고사는 3주 빠지고 진행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지구지 어떤 저번에 네. 자신 있는 학교 있으세요? 여기는 다 붙었다. 외대부고는 우선 외대부고부터 말씀드리면 외대부고는 이 친구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요.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도 성향도 중요하기도 하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 이 친구는 좀 위험한데 하는데 덜컥 붙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라는 친구도 가끔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좀 이 갈피를 잡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머지 외고나 아니면은 북일이나 김천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향상 안 맞습니다 라는 친구 이외에는 불합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면접 준비가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학교를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5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갭이 좀 더 좁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시 결과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12명 사이, 서울대 기준입니다. 나머지 뭐 고대 연대나 이런 데는 거기에 한 곱하기 2.5 요 정도 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학원의 그 담당자 선생님도 동탄국제고는 어떤 친구들이 합격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좀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목소리 크기, 면접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긴 하고요. 외고라든지 그런 데는, 예, 합격률은 뭐,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그래야지 되는 게 2배수 안으로 오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요? 네, 합격률을 물어보셔서 근데 합격률보다는 내 아이가 가령 학원 내 합격률이 10명 중에 1명이라도 내 아이가 합격하면은 그건 100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그 성향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아이템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바케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음. 얘는 뭐 성남이 낫거나 얘는 수원이 더 낫거나 뭐 그렇게 추천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입시 결과도 보면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1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비슷비슷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의 뭐 수준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은데 조금 합격하기 편한 곳은 과천외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기숙사가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남외고나 뭐 수원외고, 경기외고, 안양외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러면 IB? 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습기 기부에서요. 네, 면접 연습할 때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네. 네. 자기소개서 완성은 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는 하지는 않고요. 자기소개서는 따로 제가 만나서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전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저를 귀찮게 많이 써먹으면, 예, 좋습니다. 제가 착한 척은 해서 속으로는 귀찮아도 겉으로는. 네. 같이 수업할 때는 몇 명 정도까지? 최대 토의 토론할 때요? 네. 토의 토론할 때는 8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게 되면은 14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어차피 1대1, 교실 3개 돌아가고 1대1로 하기 때문에, 예, 보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군데에서 그렇게 계속 1대1로 계속 돌아가서 이럴 수는 있어요. 3시간 와 있는데 15분짜리 3번 하면은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4번을 해봤거든요. 4번을. 근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 정리할 시간도 좀 없고 오히려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15분 하고 오면은요,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한 20분 만에 가는 거를 엄청 힘들어해서 딱 3번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3번의 면접, 3군데면 선생님 네. 네, 3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한 번은 학생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봅니다. 꼭 보라고 하거든요. 보면 많이 늡니다.
많이. 그리고 가끔은 제가 찍어가지고 어머니들께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네. 그 똘망똘망한 친구들 보면 부모님께서 참 복을 받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떠요? 네, 그러면은 더 자세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그 학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 전화든 상담이든 해드리겠습니다.